지난 시간에는 전봉준 장군과 그리고 이제 그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주성까지, 즉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의 어떤 상징적인 수도인 전주성까지 들어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경로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부에서 이제 그 조병갑의 어떤 그 탐관오리, 조병갑의 어떤 그런 처신에 대해서 일으켰던 하나의 그 봉기가 이제 3월 봉기, 3월에 다시 또 이제 무장해서 봉기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백산 결진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황토현에서 이제 큰 대승을 이제 그 거뒀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전라도를 도는 과정에서 장성의 어떤 황룡촌에서의 또다시 이제 큰 어떤 그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동학농민군의 어떤 사기에 큰 힘을 갖게 이제 그 만들었죠. 자, 이런 그 장성 황룡촌에서의 어떤 그 전투. 자, 이때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동학농민군을 이제 그 추격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 관군이 있었죠. 우리가 언니 그 전주성에서 내려온 이 홍계훈이죠, 그죠? 홍계훈의 어떤 그 관군, 이 관군과 황룡촌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기서 큰 싸움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동학농민군은 바로 이제 그 전주성을 향해서 치닫고 올라가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계훈의 관군은 이제 황룡촌 전투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실 나중에 보면 한 하루 정도의 차이를 이제 그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주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동학농민군은 점령을 이제 그 했고 바로 하루 뒤에 그 뒤를 쫓아온 이제 그 홍계훈의 군대는 전주성이 내려다 보이는 완산 칠봉에다가 이제 진을 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동학농민군과 이제 이 관군과의 어떤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그 전투의 모습을 당시에 그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농민군은 손에 창과 화승총 등을 이제 쥐고 그 중에는 무기도 갖지 않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자도 있었다. 하나의 그 농민군들은 사실은 어떤 그 우수한 화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등에는 탄환을 막기 위해서 모두 황색 종이에 붉은 글자로 주문을 써붙여 놓았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농민군들의 어떤 승리를 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사실 좀 비과학적인 방법도 있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부적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농민군들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다시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10여 명이 한 무리가 되어서 앞면에 흰 배를 높이 펴가지고 세워서 수십 백의 대우를 만들었다. 입으로는 탄환을 막는 주문, 시천주 조화정 이런 주문을 소리 높이 외우고 함성을 지르며 비오듯한 탄환 속으로 돌진하였다. 이 농민군의 어떤 그 관군과의 이 싸움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죠? 신식 무기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는 이런 그 관군의 화력 앞에서는 역시 이제 이러한 그 농민군의 전력은 무너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군은 어느 정도 여기서 엄청난 상처를 이제 입게 되죠. 그리고 이때 보면은 전봉준 장군도 왼쪽 허벅지에다가 이제 그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때에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조선 정부는 사실은 19세기의 어떤 조선 정부라는 것은 좀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력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 그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
그 혁명군이 자꾸 전주성까지 들어왔다 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그 다급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정부는 이 청나라 군사, 당시 이제 그 우리 그 조선의 상에서 이제 그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게 청나라, 일본과 러시아와 청나라가 사실은 상당히 그 중요한 세력이었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동학군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다가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이제 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려는 현실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출병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역사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은 항상 이제 우리 이제 그 조선에 개입해서 어떤 식으로든 좌지우지하려 했던 일본의 그 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그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그 군사들을 불러들이려 하는 의도를 이제 그것을 이제 간파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출병을 요청하기 하루 전에 이미 일본은 정보를 얻고 곧바로 이제 본국에다가 타전을 해서 바로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그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물론 이제 원래 텐진 조약에 의해서 그랬다 하죠. 과거의 어떤 조약. 즉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면 일본도 어떤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게끔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명목을 갖고서 이제 청나라의 어떤 그런 청나라 쪽으로의 어떤 그런 요청에 대해서 금방 이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바로 본국에다가 연락을 하고 일본군들이 이제 조선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재빠른 움직임입니다. 이 재빠른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미 호시탐탐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접하자마자 대본영을 설치하고 전시체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청나라의 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본군은 제물포 쪽으로 해서 인천이죠. 제물포 쪽으로 해서 일본군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 군대도 지금의 아산만 쪽이죠, 그죠? 백석포라는 이쪽으로 해서 군대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일본군은 제물포에서 곧바로 이제 거기서 머무른 것도 아니죠. 바로 이제 지금 서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변화, 특히나 이제 이건 동학농민혁명군 쪽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단 말입니다. 왜? 지금 그동안 너무나 이제 우려했던 이 외국 열강의 세력들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한 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세에 의한 국가 위기, 이 상황에서 정부는 휴전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휴전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주 화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감사 김학진과 그 다음에 이제 전봉준 장군 간의 어떤 약속이죠. 이것을 우리가 당시에는 관민상화지책해서 관은 당연히 이제 김학진을 위시한 이제 정부 측이었고, 그다음 민은 이제 전봉준이죠. 전봉준 장군이죠. 전봉준 장군 간의 어떤 약속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동학농민군을 전주성에 들어왔지만은 잠깐 이제 이것을 다시 또 이제 해산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에 한 53개 군현에다가 농민의 자치기구인 이 집강소를 설치하자고 약속을 이제 합니다. 예, 집강소를 설치해가지고 당시 호남 지역의 어떤 민정이라든가 각종, 왜냐하면 그동안 탐관놀이로 인해 가지고 각종 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원하면서 풀어나가자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강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12개 조의 패전개혁안을 이제 합의를 합니다.
물론 이 12개 조는 우리가 흔히 그 어떤 데서는 뭐 13개 조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2개 조 하면은 아마 이게 그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농민군들을 이제 자진 해산시킵니다. 농민군은 원래 이제 뭐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부라든가 뭐 김제라든가 어떤 고향으로 이제 다 이제 농민군들이 소위 말해 가지고 우리가 뭐 원대 복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군의 어떤 지도부들은 이 집강소 또 그다음에 집강소에서 어떤 그 지역의 이 농민 모든 요즘 행정관청과 똑같은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이제 그 바랐던 거죠. 자, 그러면 그때의 그 약속을 했던 12개 조의 우리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12개 조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뭐 시험을 볼 때 보면은 12개 조 내용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아마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서 그 주요 내용 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띄었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혁명이라는 건 뭔가 어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이제 그 뭔가 혁명이라는 거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근간이 되는 뭔가 틀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이라는 개념을 이제 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 12개조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 뭐 5개 정도만 빼내면 이런 겁니다. 탐과 놀이를 엄증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고부에서 봉기할 때부터도 우리가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갑질의 그 대명사죠. 뭐 조병갑의 그런 탐악한 행위, 그 탐과 놀이들을 물리치겠다, 없애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개 조 중에 탐과 놀이 엄징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비문서 소각.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노비문서 소각.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노비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그 조선조가 갖고 있었던 신분제적인 구조를 이걸 뭔가 바꾸려는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청춘과부 계가 허락. 네 번째 무명 잡세 폐지. 다섯 번째 이제 토지 평균 분작.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춘 과부 계가 허락. 이것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 조선조의 어떤 그 경국대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재혼한 여자의 그 아들은 동서반에 임명하지 못한다. 그 동반과 서반이죠. 그러니까 양반이죠. 그리고 이제 재혼한 여자의 자식들은 양반이 될 수 없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조 사회는 참 힘들었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게 전염병도 엄청나게 휩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청춘과부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여성들도 많이 그 죽었지만은 남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뭐 그 당시에 이제 결혼 풍수 조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춘과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에서는 뭐 요즘 같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지만은 청춘과부가 다시 재혼, 계가를 허락하자라는 그러한 약속도 이제 그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뭔가 참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개 남성들입니다. 그죠? 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근데 이러한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그 놀랄 만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월 최시영 선생은 사실은 그 과부하고 재혼을 합니다. 당시에. 이런 것도 당시 어떤 그 사회 구조인가 뭔가 이제 그 틈을 버려놓고 있는 사회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 항상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전투에서는 여성이 참여했던 그런 기록도 사실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무명 잡세 폐지는 당연히 탐과 놀이 엄징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뭐 이 각종 명목으로 뭐 불효 불목까지도 했잖아요. 부모에게 효를 뭐 하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까지 뭐 세금을 물려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명 잡세들을 다 폐지하자. 이것도 뭐 당연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토지 평균 분작.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조선 왕조를 완전 뒤집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양반이라든가 이제 그 뭐 소장농이라 할까요? 이런 구조를 토지를 딱 해서 평균으로 딱 나눠 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 가지고 이제 그 농사를 짓게 하자. 이거는 양반 지주 세력에 완전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의 어떤 신분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평균 분작이죠. 아까 뭐 청춘가부 개가 하락도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노비문서 소각도 그런 걸 가질 수 있지만은 토지를 이제 뭐 평균 분작하자. 다 이제 하나씩 하나 다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자. 이거는 당시 조선조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양반의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의 어떤 그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12개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나중에 비교를 할 때는 한 6월에 된 저 갑오개혁의 어떤 그 내용들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갑오개혁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기 가만히 보더라도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제가 허용 저런 것들을 보면은 저게 그 집강소를 설치하고 전주 화약에서 약속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갑오개혁이라는 건 여러분들 흔히 뭐 갑오경장이라는 그런 틀, 개화파 그 박영효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하나의 개혁, 바꾸려는 조선조의 여러 가지들을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 물론 이것은 뒤에 일본의 후원을 받고 있었죠. 어떤 친일 세력들에 의해서 바꿔보려는 그런 그 내용이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저것도 농민혁명군의 그 전주 화약의 그런 내용들하고 유사한 면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동학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 관군하고 동학 간의 이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동학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탄압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동학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막 이제 군인을 보내가지고 황토현에서부터 싸움 붙었고 황룡천에서도 싸움 붙었고 전주성에서도 싸움 붙었고 동학은 관군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멸해야 될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들의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세력이 지금 그 동학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동학농민군은 이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봉기했다라고 하는가?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효와 충의 문제에서 이 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혁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학농민혁명군이 아까 우리가 이제 앞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왕을 바꾸려 했던 건 아닙니다. 그죠? 조선을 멸망하게 하려 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고요.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고 탐관오리를 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전주성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일본 세력을 어차피 이제 내쫓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진짜로 이제 정부에 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구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진정한 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나라를 바로잡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집강소를 이제 그 전주화약에서 이제 설치를 했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 집강소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선 이제 그 노비를 해방을 시킵니다. 그죠? 노비 해방. 왜냐하면 이거 아까 12개조에도 우리가 이미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노비를 해방을 시키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소작권을 평등하게 나누려. 이게 토지 평균 분작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실천을 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작권을 평등하게 그런 나누려 하고 있고, 또 억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구제하려는, 집강소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지역의 어떤 그 행정 관청이 되는 거죠. 행정 관청이 되는데 이게 어떤 관과 그 다음에 그 동학 농민 세력이 협조해서 지역 행정 일을 다 보고 있는 거하고 이제 똑같단 말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구제한다. 사실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일도 이제 있었죠. 뭐 어떤 이제 평민이 그 묘지를 쓰려고 좋은 땅을 이제 딱 구입을 해놨는데 이제 뭐 그 당시 양반의 어떤 그 전행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양반이 이제 그 토지를 이게 묘지를 쓸 토지를 빼앗아 간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집강소에서 그거를 다시 되돌려놓은 평민들에게 원래 주인에게 다시 이제 그 돌려주는 뭐 그런 일들도 이제 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바로잡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집강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황현의 오화기문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보면은 귀천과 노소의 구애됨이 없이, 그죠? 귀하고 천하고 노비건 양반이건 남녀노소 이런 거에 구애됨이 없이 똑같이 인사를 주고받았다. 노비와 주인이 함께 동학에 입도한 경우, 노비와 주인이, 양반 주인이 같이 동학에 들어간 경우는 마치 벗과 같았다는 겁니다. 같이 친구와 같았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신분적인 어떤 차별을 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그 보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선주 사회는 분명히 양반 사회고 신분적인 위계에 따라 가지고 모든 천차만별의 차이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 차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평등 사회를 이루려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동학이 갖고 있었던 뭐 유무상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이제 그 나눈다 하는 그런 뜻들을 이제 실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 집강소의 활동은 뭐 어떤 경우에는 양반에 대한 원한이 뭐 너무 이제 그동안 눌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사무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행동도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그 동학의 접주 중에서 상당히 과격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뭐 김계남 그 장군, 김계남 포에서는 뭐 그런 기록들도 있죠. 뭐 길거리 가다가 양반이 갓을 쓰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제 갓을 다 찢어버리는 그런 그 상당히 그야말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신분제적 구조를 뭐 그런 의미를 띌 수도 있는데 신분제적 틀을 좀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는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이걸 없애보려는 그런 뭐 활동 그런 행위들도 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요즘 말로 본다면은 분명히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씨앗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동사회를 이제 꿈꾸는 그런 그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그 내용들은 상당히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일본군이 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청군이 아산만에 도착을 했고요. 일본군이 인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 육전대들이 서울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리고 대본령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한반도로 이제 일본군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후발부대도 인천에 계속 상륙하고 서울로 들어오고 특히
부산으로부터도 이제 올라옵니다. 이 부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북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북상의 코스를 보면은 부산, 밀양, 대구, 상주, 충주 이렇게 쭉 오는 코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혹시 뭐 관심 있으면 딱 보면은 옛날에 이제 임진왜란 시에 왜군이 쳐들어오는 코스하고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의 민중들은 얼마나 이제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본군이 부산으로부터 해서 이게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오질 않았습니다. 전신 선로를 요즘 말하면 전화선을 깔고 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병참선로입니다. 이미 이거는 그냥 왔다가 잠깐 나가겠다는 거 아니죠. 뭔가 의도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순간에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이제 보고와 기록들을 보시면은 5월부터 동네에서 내륙으로 일본군 5, 6만 명이나 이제 상경했다. 그들은 이제 돌을 뽑아내고 숲을 벌채하면서 40리마다 병참부를 계속 설치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일본군 1000여 명과 기마 70여 필이 말탄 이제 일본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배를 타거나 육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계속 직항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들이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이제 그 조선의 민중들은 일본군들이 다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아마 임진왜란을 떠올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만큼 이제 불안했다는 거죠. 불안했습니다. 기어이 이제 그 일본군은 음력입니다만은 6월에 접어들면서 그 경복궁을 기습 공격합니다. 경복궁을 그 쳐들어가서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를 인질로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이 청일전쟁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이 동북아, 아니면 아시아의 어떤 그 질서를 완전 뒤바꾸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그 역사를 배울 때 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일본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벌였던 전쟁, 청일전쟁과 뒤에 1904년, 1905년에 러일전쟁이 있죠. 이거는 이 동북아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뭐냐면은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중심의 이 세계관에서 이 질서에서 일본 중심의 이 질서, 재편으로 완전히 이제 그 바뀌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청일전쟁에서는 풍도전투, 아산전투, 평양의 전투, 여순전투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이 승리를 합니다. 일본군이 승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동북아의 어떤 그 질서도 바뀝니다. 자,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리 그 조선의 민중들에게는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전봉준 장군을 위시한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대한 인식. 그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있었던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학의 경전인 그 용담유사 안신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개 같은 외적놈을 하늘님께 조합하다 이라에 멸하고서 전지무공하여 보고 대보단의 명세 한해 원수 갚아보세. 개 같은 외적놈. 그러니까 이 동학은 사실 이 그 일본에 대한 원한이 막 뼈에 사무친 겁니다, 지금. 그랬는데 지금 일본군이 이 땅에 다시 또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동학이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마음을 단단히 이제 뭔가 먹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시는 아닙니다만은 그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임진년에 대대적으로 침략해와 인민을 도륙하여 그 피로
전국의 산하를 물들게 하고 능묘를 파헤쳐 그 화가 100년 묵은 해골에까지 미치게 하여 후대의 독사자들 하여금 뼈가 부닥치고 피가 끓게 만드는 놈들이 바로 왜가 아닌가. 뭐 신채호 선생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그 뭐 모든 기계로 이제 그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분도 보면은 이 뼈가 부닥치고 피가 끓게 만드는 놈이 바로 왜가 일본에 대한 아주 원한을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전봉준 장군도 동학랑 기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놈이 병사를 내어서 우리 임금을 협박하고 그 아까 이제 경복궁을 기습 공격했단 말입니다. 우리 백성을 어지럽히니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비분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전라감사 이제 김학진도 주군을 욕보이는 변을 참고 보면서도 차마 신하에 이르러 죽지 못함이 신의 죄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관이건 민이건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조선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원한에 사무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주 화약에 의해서 당시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그 동학농민군을 다시 한번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제3차 봉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뭐 3차, 2차 하는 거는 이제 그 무장을 1차로 보면 여기가 2차가 되고요. 무장을 2차로 보게 되면 이게 3차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삼내에서 모이게 됩니다.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삼내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한 2만여 명의 어떤 그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봉준 공초에서는 자, 삼내에서 이제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공주로 나아갑니다. 이제 전주성을 넘어서 공주로 이제 공주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왜냐하면 서울로 가는 길들이니까 전주에 들어가 모집한 군사 공주로 향할 때는 각도의 백성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공주로 향할 때 이제 그 큰 싸움이 결국 우금치 전투가 되는데 우금제에서 이제 그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동학농민군의 어떤 숫자는 한 뭐 3, 4만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여 명의 군사가 이제 모이고 해서 농민군들은 한 3, 4만 명이 이제 공주로 이제 그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학은 모든 진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이때 남북접이라는 말을 있습니다만은 손병희 이 3대 교주죠 동학의 고전에 이제 2대 교주 최시영 선생도 이 동학의 모든 교도들이 바로 이번에 이 봉기에는 전부 다 참여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은 호랑이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앉아서 죽을 수가 있느냐?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민관 할 거 없이 모든 이제 조선의 민중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는 싸워야 된다는 그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구호도 바뀌었습니다. 예, 구호도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척양척외. 물론 이제 보국안민, 뭐 광제창생, 제폭구민 이러한 구호들은 그대로 있었겠지만 여기다가 뭐 추가됐다고 해도 좋고요. 척양척외. 서양 세력과 외를 물리치자는 그런 구호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이 너무나 이제 뚜렷하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봉준 공초에서는 이때 이 삼내 집회 다시 왜 농민군들이 다시 이제 이 봉기를 하게 되었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개화라고 일컬어 애초부터 이런 반사도 없이 민간에 전포하고 한편으로 격서도 없이 군대를 거느려 도성으로 들어와 한밤중에 왕궁을 격파하여 주상을 경동케 하였다고 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일이 조금 벌어지니까 바로 엄청난 이제 이쪽 저쪽으로 뭐 인천으로 부산으로 일본군들을 들여보내 가지고 결국은 서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까지
그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주상, 고종을 뭐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제 감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죠. 초야의 사민들이 충근애국의 마음으로 강개하지 않을 수 없어 어려운 병사를 규합하여 일본인과 접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동학 농민혁명군이 이제는 많은 수가 이제 다시 또 봉기를 일으키게 되자 일본군도 동학 농민군 토벌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특히나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이제 동학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한 2천여 명 이상을 부대를 동원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농민군 진압에 동원된 부대 중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대가 바로 후비보병 제19대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동학군 진압의 중추 세력이 되고 인원으로는 한 700여 명이 됩니다. 이게 후비보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그 현역 3년, 예비역 4년 해서 총 7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마친 군사들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7년 동안의 어떤 그 군 생활을 마쳤다는 게 보면 이제 좀 베테랑 군사들이죠. 이 베테랑 군사들을 이제 농민군 토벌에 이제 전진 배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쪽에 그 대대장도 보면은 전투 경력 30년 이상 상당히 그 베테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근대 독일식의 어떤 그 전법을 습득했던 일본에서도 최정예 부대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를 그 농민군 토벌에 제일 앞에 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군들로 하여금 농민군 토벌에 보내면서 용산을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훈령을 내립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죠. 동학군의 근거지를 찾아서 소멸시켜라. 그 끝까지 추적을 하죠. 그 다음에 동학군을 격파하고 그 화군을 잘라내서 제기를 막아라. 결과를 보면 역시 진짜 참담한 어떤 그 행위까지 이제 서슴지 않습니다. 조선 경군은 일본군의 지휘를 받으라. 그러니까 광군은 결국은 이제 그 일본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 땅은 이제 이 조선의 어떤 그 광군들은 일본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중로, 동로 이 세 방향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본군들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서로, 수원을 출발한 서로와 그다음에 중로, 동로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이제 그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우리 흔히 상당히 치밀한 작전, 소위 말하는 뭡니까? 이게 토끼몰이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저쪽 서남 해안으로 이제 그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몰아가지고 아주 몰살시키는 그런 그 전략을 훈령을 지금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동학군을 동북 쪽에서 서북 쪽으로 내몰아서 러시아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할 것.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할 것. 이게 뭐냐면은 혹시나 이제 동학군들이 이게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연합이 되고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차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보이고 있죠. 상당히 치밀하게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척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농민군 토벌 작전의 지휘자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 총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죠. 그 다음에 이제 병참 총감이 바로 가와카미 소로쿠인데 여기로부터 이제 어떤 전갈도 받습니다. 뭐냐면은 동학당에 대한 조치는 열렬함이 요한이 모조리 사륙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일본군이 동학군을 어떻게 대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일본군, 관군을 포함한 일본군과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군, 이제 2만 명이 모였다가 한 3, 4만 명이 된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이제 공주로 진격하면서 이제 부딪히게,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여러 어떤 그 싸움들이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게 바로 우금치란 말입니다. 우금치에서 이제 싸움을 이제 그 벌이게 됩니다. 뭐 하루에 뭐 50여 차례 치열한 전투가 이제 그 벌어졌다고 하죠.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농민군은 처참한 이제 패배를 그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어느 정도 이제 막을 내리는 어떤 그런 그 기로에 맞이하는 게 바로 이제 우금치 전투죠. 우금치 계곡과 봉황산 마루는 쓰러진 농민군 시체로 하얗게 덮였고, 산 밑 개천은 여러 날 동안 줄곧 핏물이 흘렀다. 이 엄청난 이제 여기서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보이는 대로 총살하고 있다. 우리 일본군 한 사람이 200~300명의 적을 상대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여기서 물론 이제 인원은 많았지만은 그 일본군의 그 우수한 화력, 그다음에 정예군 이런 그 세력 앞에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감당할 수가 이제 없어도 그래서 이제 처참한 이제 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그 패배의 요인 중에 뭐 우리가 흔히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가 드는 게 바로 화력의 차이입니다. 그죠? 예. 일본군이 갖고 있던 이 화력의 차이. 아까 이제 그 후비보병이 그 지니고 있었던 그 화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후퇴한 적도 있습니다. 관군과 일본 한 2차례 정도 후퇴했고, 나머지는 거의 뭐 농민군이 밀리는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또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은 농민군은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죽습니다. 예, 이 전투에서. 그렇지만 후비보병에서 당시에 어떤 그 전사자를 보면 1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상당히 이게 화력의 차이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군들이 갖고 있던 소총과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갖고 있던 소총, 영국산 스나이더, 일본군이 갖고 있던 소총과 우리 그 농민군이 갖고 있던 재래식 화승총. 또 어떤 그 기록에는요, 어떤 부대는 재래식 화승총도 겨우 2정, 나머지는 죽창을 아직까지도 들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영국산 스나이더 소총과 재래식 화승총에 대한 비교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될 겁니다. 아마 그 스나이더 소총이라는 거는 이게 그 연속 발사가 가능한 우리가 후장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승총은 여러분 아마 옛날 어떤 기록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전장식입니다. 후장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엎드려서 소총을 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장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뭐 1초에 뭐 4발을 쏩니 뭐 이렇게 해서 막 하죠. 재장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엎드린 채로 이제 그 총을 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 뭐 보통 15발을 이제 뭐 사격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갖고 있었던 화승총은 앞으로 그 장전을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장전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전하려면 한번 총 쏘고 장전하려면 일어서서 앞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 전쟁 중에 일어서서 장전을 해야 된다는 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력의 차이라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유효사거리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스나이더 소총 같으면 유효사거리가 한 800m인데 화승총은 한 120m. 그러니까 이게 이 유효사거리도 이제 그 차이가 크게 지금 나고 있다는 겁니다. 발사하는 이 속도도 차이가 나지. 또 재래식 화승총은 이거 일어서서 이걸 해야 되지. 일어서면은 뭐 총알이 지금 날아오는데 일어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화력의 차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 패배의 큰 요인은 바로 이러한 화력의 차이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경 그 아사히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동학당의 군은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무기는 완구적인 것이다. 참, 예, 그죠.
무기라는 게 아주 완구적인 이 장난감 같은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아직도 이제 어떤 데는 뭐 소총 한 두 자루에다가 이제 죽창을 갖고 돌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후비부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거의 기관총 같은 수준 아닙니까? 연속 발사가 이제 가능한 그러한 총을 갖고 싸우는데 이 접근도 안 되는데 유효 사거리조차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 어떤 그 장난감 같은 이 무기를 갖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무기 모두 정예한 일본병에 비길 수 있다고는 본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제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법, 죽음을 당하고서 끝낼 결심을 하고 일어섰다. 전봉준 장군이 이제 그 이야기죠.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임금이 굴욕을 당하는데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그 충의 본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금이 그런 굴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신하들이 어떻게 이 조선의 민중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화력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한다는 거죠. 예? 인지를 했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이제 맞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후에 이러한 그 우금치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 이후에 그 동학농민혁명군은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뭐 토끼몰이식으로 이제 계속 밑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참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그 처참한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2차 접전 후 1만여 명의 군병을 점거해 보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싸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3천 명밖에 없더라 했어요. 또 두 차례 싸우고 난 다음에 몇 명 살았나 확인해 보니까 500여 명밖에 없더라. 전쟁을 하면 할수록 뭐 계속 지금 전봉준 공처에서도 계속 이게 지금 그 인원이 많은 전사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후퇴하면서도 계속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장유영 지휘관의 이야기입니다. 논산 쪽이죠. 가니까 이제 뭐 눈에 걸리고 발에 차인다. 뭐가? 시신이. 동학군의 시신이. 나주에 도착했습니다. 나주까지 이제 밀어붙였습니다. 주검들이 쌓여가지고 산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해남에서도 어떤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일본군의 어떤 잔악한 행위들, 뭐 일본 어떤 그 군인의 호령에 따라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일렬로 세워 가지고 그 동학농민군들을 죽이는 모습들이 전부 기록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비보병 그런 그 기록에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토끼몰이식으로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처참하게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우리가 그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토벌에 앞장선 민보군과 보부상들도 그렇죠, 그죠? 동학군이 패하기 시작하자 조선 팔도에서는 곳곳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농민군을 편들기도 했고 아니면 숨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동학군을 오히려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나타났던 겁니다. 동학군이 성하던 시기에는 모두가 동학군이라 칭하던 것들이 동학군이 패하자 모두가 수성군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조선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민보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 그 민병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민병대 해서 양반이라든가 당시에 유생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모여서 조직된 뭐 민병대들이다. 이게 자기 마을을 지킨답시고 이제 후퇴하는 그 동학농민군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이 기록에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보부상들은 뭐 항상 관군 편에 섰고 그 다음에 이제 황토현 싸움에서도 보부상들은 이제 관군 쪽에 서고 있었죠. 보부상들도 이제 동학농민군을 이제 그 토벌하는데 앞장서는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봉준 장군은 전북 순창 피놀이에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이제 처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봉준 장군 이외에 뭐 김계남이라든가 손아종 장군 다들 이제 그 체포가 되죠.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김계남 장군은 워낙 성질이 괄괄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압송하기 전에 미리 아예 뭐 후환도 드렸고 해가지고 미리 그 처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처형을 하는 모습도 상당히 이제 끔찍하죠. 뭐 작두로 아니면 우지개라 하죠. 이게 집으로 만들어서 이게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뭐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이 처형의 모습들도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조병갑, 이 탐관오리의 대명사였던 이 조병갑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 조병갑은 1년 뒤에 이제 복직을 하죠. 고등법원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98년에는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린 게 이제 조병갑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고 참 답답한,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전봉준 장군이 뭐 교수형을 받고 교수대 앞에서 썼다고 하는 이제 읽었다고 하는 절명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때가 와서 하늘 땅과 함께 힘썼으나 운이 가니 영웅도 꾀할 바가 없구나. 백성을 위한 정의로움 나는 결코 잊지 않네. 나라를 사랑한 붉은 마음 네 알리오. 상당히 교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이제 기계를 잃지 않고 떳떳하게 형을 당하는 뭐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좀 회한이 서리는, 때가 될 때는 돼서 이제 하늘하고 땅 천지하고 이제 같이 힘을 썼으나 이제 운이 다 됐음을 이제 알리고 있는 그런 시 귀절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봉준 장군의 이제 처형과 더불어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의 근대를 열었던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또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이 역사가 사실은 이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지만 그게 100년이 지나서야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그 참여자를 어떤 식으로든 좀 생각을 해주자라는 이제 운동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2004년이란 말이에요. 110년이 지나서야 그런 동학혁명에 대한 참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있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 가지고 진정한 충효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